러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중심부를 차지한 이 나라의 외교적 야망은 단순한 역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동방을 향한 끝없는 진출, 서방과의 끊임없는 경쟁,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필연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동아시아를 무대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가 혹독한 추위와 두꺼운 얼음으로 막혀서 실질적으로는 내륙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표토르 대제 때부터 발트해를 통해 대항으로 나갈 수 있는 부동항을 열망해 왔습니다. 물론 서쪽으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남쪽의 흑해 항구들은 터키가 통제하는 보스포루스, 다르다네스 해협에 막혀 언제든 봉쇄될 수 있었어요.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도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 아니었습니다. 원거리 항해 발전 이후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바꾼 건 산업혁명으로 인한 철도의 발전이었습니다. 철도는 말이나 낙타 대신 넓은 영토를 빠르게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대륙 강국이 해양 강국에 비해 불리했던 점을 약화시키기도 했죠. 19세기 말 대륙 횡단 철도의 건설과 국내 철도망의 확장은 특히 러시아,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의 지정학적 우위를 가져왔어요. 러시아에서는 1830년대 철도 건설이 시작됐고 19세기 후반에는 경제적, 군사적인 이유로 철도망이 대폭 확장됐어요. 러시아가 철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게 된 건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였어요. 군사력을 신속하게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철도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러시아처럼 영토가 넓고 그만큼 자원과 인력을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철도망을 확충하는 게 절실했죠. 그래서 19세기 말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세기 초에 완성했어요. 이 철도는 러시아 유럽 지역부터 우랄, 시베리아, 극동까지 다 연결하면서 그동안 유럽 열강들보다 열세에 있던 러시아의 이동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다른 유럽 열강들이 바다를 이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훨씬 빠르게 동북아로 자원과 인력을 보낼 수 있게 됐죠. 크림 전쟁은 1855년 1월부터 사르디냐 피에몬트 군대의 지원을 받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간의 주로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충돌입니다. 이 전쟁은 중동에서의 열강 경쟁에서 기인했으며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내 정교회 신민의 보호를 요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성지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간 특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프랑스의 갈등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는 예전부터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광활한 영토와 긴 국경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완충지대가 필요했어요. 특히 전략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자연적 장애물이 거의 없는 서쪽 평야지대와 시베리아 남동쪽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동유럽의 위성국들의 고리를 형성했고 동북아에서는 1917년 10월 혁명 직후 일본과의 사이에 극동공화국이라는 완충지대를 세웠죠. 또 중국과의 사이에는 외몽골 독립을 추진하면서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1858년 아이훈 조약으로 러시아와 청이 공유하던 연해주는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어요. 이로 인해 러시아는 오늘날 극동지역의 남쪽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차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전히 남쪽으로 내려가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려는 열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는데 해군력이 부족하여 다른 국가를 자극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편 영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었고 동북아에서도 러시아의 부동항 확보 시도를 저지하려고 했어요. 러시아는 지중해나 남아시아로 진출해 부동항을 얻으려 했지만 영국의 끈질긴 견제로 실패한 바 있었죠. 그래서 유럽 열강들은 러시아가 결국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부동항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영국은 그래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1894년 6월 조선을 두고 청일전쟁이 발발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랴오둥반도, 타이완, 통우 제도를 활용받았어요. 하지만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차지하면
러시아는 한반도에 이어 만주에서 부동항을 확보할 기회를 잃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을 주도해 일본의 랴오동 반도 획득을 무산시켰고 일본의 만주 진출을 좌절시켰죠. 반면 삼국 간섭을 통해 러시아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어요. 1897년 독일이 산둥반도의 자오저우만을 점령하자 러시아도 같은 해 12월에 랴오동 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점령했어요. 이후 1898년 러청 협약에 따라 이 지역을 조차해 리순항과 다롄항이 해군기지를 건설했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완전한 부동항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점점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 이후 러시아는 철도망 확장에 특히 신경 쓰게 됐어요.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게 됐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 함대는 거문도 사건에서 본 것처럼 한반도 주변 바다나 대한해협에서 영국이나 일본에 의해 쉽게 봉쇄될 수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철도가 더 유용했죠. 둘째, 철도를 통해 청나라와의 교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청나라의 차를 유럽으로 빠르게 수송할 수 있고 러시아는 청나라의 면화, 오징어, 금속 제품 등을 수출해 영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셋째, 이 철도는 극동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었죠. 당시 러시아는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해상으로만 동북아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철도를 이용해 육로로도 이동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은 일본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본은 이 철도가 장차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응해 한반도를 신속히 자신들의 군사적 근거지로 삼아야 한다고 결심했죠. 러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청철도를 남만주에 위치한 랴오동 반도의 항구까지 연결하려 했어요. 1898년 청과 맺은 협약에 따라 러시아는 리순항과 다롄항을 조차하면서 남만주 철도 건설권도 획득했어요. 1896년 조약과 1898년 협약에 따라 남부지선을 포함한 동청철도 전 구간은 청나라가 관여할 수 없었고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는 1896년 아관파전으로 조선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조선 경제가 이미 일본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조선의 대외교역에서 수입의 60-70%, 수출의 80%가 일본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의 만주 진출을 저지하는 역할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거문도 사건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로 인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보다는 자국과 훨씬 더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경우 일본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당시 한반도와 만주 모두를 세력권에 두고자 했고 만약 절충안이 필요하다면 한반도와 만주를 각각 다른 세력권으로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한반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죠. 이미 삼국 간섭으로 만주 진출에 실패한 일본이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였어요. 따라서 러시아는 만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만큼만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19세기 말 러시아의 최대 계획은 만주를 자신이 통제하는 완충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는 중립화된 완충지대로 두는 것이었죠. 최소한의 계획은 만주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이었죠. 그렇게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만주와 한반도 정책은 부동항 확보, 철도망 확장, 그리고 완충지대 조성이라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목표에 기초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러일 전쟁 직전까지 동북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시기에 랴오동 반도 리순항과 다롄항을 조차하고 이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동청철도 및 남만주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만주를 영향력 하의 완충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중립화된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죠.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이와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세기 조선과는 달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지정학적 목표는 상호 이익을 위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지나산 프로젝트는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실현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